대법원 2023년 12월 14일 선고 2022-2008-649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과실의 내용 과실에 의한 방조 행위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 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 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부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 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 행위와 불법 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해상 운송 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 창고에 입고된 경우 운송인과 보세 창고업자 사이의 법률 관계 해상 화물 운송에서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의 이행 보조자인 보세 창고업자도 선화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보세 창고업자가 화물 인도 지시서의 적법 발행 등을 확인할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보세 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 의무를 선화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부담하는지 여부 소극 해상 운송 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 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 창고업자 사이에 해상 운송 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 계약이 성립하고 보세 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 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해상 화물 운송에 있어서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선화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의 이행 보조자인 보세 창고업자도 해상 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선화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보세 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 인도 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 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보세 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 의무는 선화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화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3년 12월 14일 선고 2022-210-093 판결 사건명 대여금 1. 가압류 명령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 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 장래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 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 채권 발생에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없는 경우 가압류로서 집행 보전에 효력이 있는지 여부. 소극. 가압류 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 채권도 그 발생에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래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 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 채권 발생에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 가압류는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로서 집행 보전의 효력이 없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피압류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가압류 집행으로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 채권 발생에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 중단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가압류 결정 송달 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집행으로서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 채권 발생에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 보전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결정의 송달로서 개시된 집행 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 중단 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년 12월 14일 선고 2023-226-866 판결 사건명 건물 인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직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적극. 및 위와 같은 범위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이로써 위 조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은 임차인의 범위에 제3조 제3항에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은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정한 임차인에 해당된다고 보려면 임차인인 법인의 직원인 사람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원은 해당 법인이 주식회사라면 그 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범위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이로써 위 조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밖에 업무 관련성, 임대료의 액수, 지리적 근접성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년 12월 14일 선고 2023다 248903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 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 적극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 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되므로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으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주장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여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갑의 모친인 을이 협의 이혼 후 갑의 부친이 친권을 행사하였고 갑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그 후 갑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을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고유의 위자료 채권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므로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을이 갑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에 소멸시효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갑의 일실수임 및 위자료 채권에 대한 을의 상속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2월 14일 선고 2023다 270-047 판결 사건명 영업금지 등 1.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하였으나 점포의 수분양자 등이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영업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에서 업종 제한 약정을 하면서 그 업종의 의미 및 영업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지정된 업종의 점포 입점자가 거래관념상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는 약정 위반인지 판단하는 방법.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에서 업종 제한 약정을 하면서도 그 업종의 의미 및 영업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업종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업종의 영업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 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하되 획일적, 절대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상가가 위치한 도시와 아파트 단지의 규모, 상가의 크기와 상권 형성 정도, 인근 동종 업종의 상황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지정된 업종의 점포 입점자가 거래관념상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는 약정 위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상가 건물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갑 등이 같은 층 인접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업종 제한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할인점에 대한 영업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 편의점과 할인점이 동종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갑 등의 영업상 이익 침해가 없다고 단정하여 갑 등의 영업 금지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2월 14일자 2023마 6934 결정 사건명 대여금 법원의 진술 금지 또는 변호사 선임 명령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44조의 규정 취지 법원이 진술 금지 또는 변호사 선임 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변호사 선임 명령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 구조를 통하여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는지 여부. 적극. 법원은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 제2항 변호사 선임 명령을 받고도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 한편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44조에 따른 법원의 진술 금지 또는 변호사 선임 명령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 이하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 당사자 등의 변론이 애매하거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36조에 따라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성명을 구하더라도 당사자 등이 사안의 진상을 충분히 밝혀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때에 당사자 등으로 하여금 변론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고 또한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변호사 선임 명령을 받은 당사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가 각하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적, 시간적으로도 많은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법원은 청구의 종류와 내용, 본안 소송의 진행 경과, 소장 및 답변서 등을 통해 제출한 공격 방어 방법의 주요 내용, 증명 책임 부담에 따른 증거 신청 내역 및 변론 기일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재판장이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성명을 구하더라도 당사자 등에게 필요한 진술을 할 능력이 없어 진술 금지 또는 변호사 선임 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변호사 선임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항소가 각하되는 경우 그에게 불이익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은 변호사 선임 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를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 구조를 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변호사 선임 명령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 구조를 통하여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아울러 살필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3년 12월 21일 선고 2017다 249-929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의미와 범위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년 5월 28일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 상품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 판매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 해지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 이하 투자성이라 한다. 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제3조 제1항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파생상품을 다시 장래 파생상품과 장외 파생상품으로 구분한 다음 제3조 제2항 파생상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라고 규정하면서 그 계약 중 하나로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제1항 장내 파생상품을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해외 파생상품 시장, 파생상품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제5조 제2항 장외 파생상품을 파생상품으로서 장내 파생상품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였다. 제5조 제3항 이와 같이 구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성이 있는 권리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였을 뿐 거래 주체나 장소, 적용 법규 등에 따라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구자본시장법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개별 조항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투자성을 가진 일정한 권리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어느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년 5월 28일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거래 방식 및 거래 경위, 금융투자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자의 권리, 의무 및 그 종료 시기, 투자자와 행위자의 관계, 행위 전후의 재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게 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부정행위와 상관없이 부정행위와 관련된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내용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및 부정행위자가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년 5월 28일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구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게 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하 제1유형이라 한다. 제1유형만이 아니라 부정행위와 상관없이 부정행위와 관련된 해당 금융투자상품 이하 해당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투자자에 대하여도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내용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하 제2유형이라 한다.
제2유형이 있다. 9.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은 제178조가 금지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로 하여금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제1유형만이 아니라 제2유형의 경우에도 부정행위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하여 9.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같이 부정행위자가 9.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손해배상 책임의 구성 요건인 9.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내용,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 등에 따라 권리 행사 또는 조건 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금융투자 상품의 경우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 등을 사용하여 권리 행사나 조건 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에게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위 부정행위자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여한 발행인, 판매인뿐 아니라 발행인과 스와프 계약 등 금융투자상품과 연계된 다른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여 권리 행사나 조건 성취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그와 관련된 수치에 따라 권리 행사 또는 조건 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금융투자 상품의 경우에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이나 기교 등을 사용하여 해당 금융투자 상품에서 정한 권리 행사나 조건 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서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년 5월 28일 법률 제118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9.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조와 내용을 가진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9.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가 성립한 경우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의무 내용이 변경되거나 결제되는 금액이 달라져 손해를 입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에게 9.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부정행위자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여한 발행인, 판매인뿐 아니라 발행인과 스와프 계약 등 금융투자상품과 연계된 다른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여 권리 행사나 조건 성취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5.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변동시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당의 행위와 관련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 행위의 내용과 위법성, 피침해 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변동시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내에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대법원 2023년 12월 21일 선고 2018-303-653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으나 대법원이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경우 그 시점 이후에는 장애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대법원이 이에 관하여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되어 기간 군수 사업체인 구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 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힌 대법원 2018년 10월 30일 선고 2013-6138일 전원 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강제 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2월 21일 선고 2023-221-144 판결 사건명 예금 1. 가분 채권이 공동 상속되는 경우의 법률 관계 주식이 공동 상속되는 경우 공동 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법률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 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 계약을 해지하려면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금전 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 상속되는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
특별 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분 채권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 채권과 같은 가분 채권이 아니므로 공동 상속하는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 관계를 형성하고 주택 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 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 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이 공동 상속되는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 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의결권이나 장부, 서류, 열람권 등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위와 같은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지 여부, 소극. 이 경우 수익증권의 최소 단위인 1좌 미만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행사하거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체가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 제9조 제18항 제1호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그 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한 것 제189조 제1항 제4항 제4조 제5항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한 것으로서 수익자는 신탁 원본의 상환과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89조 제2항 이러한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이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3호, 제5항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므로 제9조 제21항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235조 제1항 다른 법령이나 집합투자규약 등의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수익증권 계좌에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 좌수에 대한 환매 청구도 가능하다. MMF 머니마켓 펀드 MMF는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 재산 전부를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여야 하고 운용의 제한도 받는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제229조 제5호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한다.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는 투자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신용등급, 잔존 만기, 운용 방법 등이 엄격히 규율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1조 금융투자업 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7-14조부터 제7-20조까지 등 환매 청구를 받은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가 일정한 범위에서는 자기의 계산으로도 집합투자 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며
자본시장법 제235조 제6항 단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4조 제2항 제1호. 대부분의 집합투자 규약에서는 환매대금 지급 기일이 단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하여 마련된 이러한 규율들은 투자자들이 단기 금융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예금과 유사하게 인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갑은 채권이 공동 상속된 경우의 법률 효과, 이러한 법률 관계 또는 법률 효과가 상속 재산 분할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은 좌수를 단위로 분할 판매가 가능하고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하여 단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특성. 단기 금융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규율과 이에 바탕을 둔 투자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 금융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 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 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한다.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의결권이나 장부, 서류 열람권 등과 같은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자본시장법 제91조 제1항, 제186조 제2항, 제190조.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단기 금융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그러한 권리나 권능이 갖는 기능과 중요성의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수익증권 발행과 판매의 최소 단위인 1주화 미만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행사하거나 환매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수령한 환매 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 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야 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업무와 그에 부수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투자자의 환매 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수령한 환매 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23년 12월 21일 선고 2023다 165731 판결 사건명 소유권 말소 등기 1. 상속 결격 사유를 해석하는 방법. 상속인 결격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 제5호에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의 의미 및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는 등의 사정만으로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상속 결격은 법정 사유가 인정되면 상속권 박탈이라는 중대한 효과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에 의하여 상속 결격 사유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인 결격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 제5호 소정에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두고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의 성적인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3년 12월 21일 선고 2023다 275-424 판결 사건명 공동사업 시행자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1.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이행 청구를 할 수 있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바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별도로 그 이행 의무의 존재 확인을 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별도로 그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소송 경제에 비추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행정청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행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처분 중 사업시행자를 조합 단독에서 조합과 주택공사 등 공동으로 변경하는 결정 부분 또는 사업시행자를 조합과 주택공사 등 공동에서 조합 단독으로 변경하는 결정 부분은 주택공사 등에 대하여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상실시키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적극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주택공사 등을 공동사업 시행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설권적 처분의 요건에 불과한 조합원 총회의 효력 또는 총회 결의에 따른 조합의 후속 집행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구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라고 정하였고 제28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정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 조합과 함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사업 시행자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한편 동일한 절차를 거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사업 시행자에서 제외됨으로써 행정주체로서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행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처분 중 사업시행자를 조합 단독에서 조합과 주택공사 등 공동으로 변경하는 결정 부분 또는 사업시행자를 조합과 주택공사 등 공동에서 조합 단독으로 변경하는 결정 부분은 주택공사 등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상실시키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주택공사 등을 공동사업 시행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설권적 처분의 요건인 조합원 총회의 효력 또는 그 총회 결의의 하자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처분 중 공동사업시행자 지위 상실 부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러한 설권적 처분의 요건에 불과한 조합원 총회의 효력 또는 그 총회 결의에 따른 조합의
후속 집행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3년 12월 21일자 2023마 6918 결정 사건명 소송비용액 확정 확정된 본안재판에 부수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이루어진 후 채무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소송비용액 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확정된 본안재판에 부수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